반갑습니다. 20국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1기 때부터 계속 왔었거든요. 이 세상이 하여간 그 사이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마케팅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남서울대학이라고 그 천안에 교대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공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바로 대학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학교 바깥은 떠나지를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글로벌 마케팅 전략 이렇게 주제를 갖는데요. 보통은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이런 데서 강좌하는 것을 제가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업종과 업체가 다 다르더라도 제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생각하는 내용을 좀 정리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돈벌이를 우리가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영, 사업, 장사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비즈니스를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사업이나 경영이나 장사. 그걸 더 쉬운 말로 표현할 때는 제가 돈벌이가 연구의 대상인 그런 전공이 경영학이고 그 중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변하는 거에 대한 문제. 어떤 면에서는 비즈니스의 관점이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이렇게 함께 길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있어서 보이는 세상이 있고요. 눈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뒷면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커다란 센서죠. 그리고 귀로 들리는 세상이 있어요. 코로 느껴지고 피부나 혓바닥에 노출된 세상이 있는데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냐. 근데 저는 이 동국대학은 그 불교 건학 이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학교잖아요. 저희 대학은 크리스찬 스쿨이에요. 그래서 저희 대학의 교수들은 주로 그 선교사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조인하는 거고 저희 대학은 이제 한 30년 정도 된 그런 대학. 근데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물도 이 맡은 병에 담아서 먹고 컵에 물을 따라서 이렇게 먹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과연 어디에 담을까? 또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담는다면 그 도구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요. 언어라고 하는 말 말고는 담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생각을 담는데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담아야 되는데요. 이 언어라는 것을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불교 대학인데요. 저희 대학은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로. 근데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담는 이 가장 기본적인 도구,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오감에 노출된 세상을 구분해서 수많은 영역들이 노출이 되는데 그걸 구분해서 언어라는 도구로 명명해요. 예를 들면 구분해서 동국대학이라고 명명했잖아요. 저희 대학은 남서울대학교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김지희 사장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도구로 명명해요. 김지희라고 명명 안 했으면 김지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감에 노출된 세상을 구분해서 언어라는 도구로 명명하고 그 명명된 실체를 여러분과 내가 알아듣게끔 일반화시킨 것을 컨셉이라고 해요. 그 개념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개념을 잘 정립한 사람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이 느리다는 거예요. 이 빨리빨리 넘어가 시간이 오바되면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세팅해놓은 것보다 느려지면 이제 넘어가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정립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개념 없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두 부류만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개념들이 노출되거든요. 최근에 여러분 작년 11월 30일 날 생성 GPT라고 하는 그 AI 생성 GPT라는 그런 솔루션이 나왔는데 이게 새로운 개념이죠.
그럼 GPT 4.0이 나오고 조금 있으면 4.5, 5.0이 나올 거예요. 그럼 개념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왜?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일반화시키는데 참여가 되면 우리가 개념을 잘 정립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념 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정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중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다르게 대학에서의 교수는 이런 개념을 근간으로 해서 개념과의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결과물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의 개념이 또 다른 개념과 실은 문장으로 표현돼서 검증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설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검증이 되면 명제라고 하고 공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리나 명제가 어떤 틀 안에 놓여서 설명이 가능하면 그걸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론은 실은 설명이 가능한 그런 구조적인 틀을 가질 때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경영학도 이론이 구조화된 지 한 120, 30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경영학이 연구된 지. 근데 이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는 경영학이 연구된 지 한 120, 30년 된 이론들이 말이에요. 다양한 이론들이 있죠. 경영학에 다양한 이론들이 100년 넘게 연구를 했으니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영역 안에서 그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그런 틀이 있다고요. 여러분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그런 틀 안에서 돈을 벌고 계시거든요. 그 이론적 가정들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경제학자 조셉 쉼표트라는 사람이, 이분은 원래 경제학이에요. 그럼 요즘 이야기하는 뭐 혁신이라든지 어떤 그 혁신을 넘어서 이 경기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론적으로 구조화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 조셉 쉼표트라는 사람. 여러분 혁신이라는 것은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즈니스는 혁신이 실은 진행되지 않으면 아웃풋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업이고 장사고 경영이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셉 쉼표트는 비즈니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 범위를 좀 넓혔는데요. 단순하게 돈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예술이고 사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기업의 구체적인 영역 안에서의 혁신과 기업과 정신을 중요시했는데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론을 구조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100살 살다 돌아가신 분인데, 같은 실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출신인데 이 미국에 와서 유명한 사람이 됐던 분들이다. 여러분 뭐 이 피터 드로커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을지 몰라요. 이 드로커라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오늘날의 경영이나 사업이나 이런 장사라고 하는 돈벌이를 틀 안에 만들고 이론을 구조화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한 영역 안에서 그 대가라는 이야기 많이 해요. 대가 수준을 넘으면 여러분 구루라고 해요. 구루. 그 경영학의 구루라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인데, 이 드러커가 주장하는 경영의 기본적 파운데이션,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영 이론들이 가정하고 있는 틀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사업을 하는, 또 장사를 하는, 경영을 하는 주체는요, 기본적으로 환경에 적응성을 갖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성. 이 환경은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또 변화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요. 변화가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찬스를 가져다 준다. 그 찬스 안에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환경에 적응성을 가지지 못하면 기업은 나가 떨어지고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환경에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업의 존재 이유가 뚜렷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를 상실하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하는 모든 것은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존재 이유는요, 이게 물을 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존재 이유를 다하면 사라지게 되죠.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 그러니까 당연히 실은 기업도
존재 이유가 뚜렷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미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기업의 사명은 존재 이유를 언어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기업은 기업의 사명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존재 이유를 다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다. 존재 이유를 다. 사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형제로서 존재 이유를 다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환경의 적응성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그 환경 안에서 존재 이유를 뚜렷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 존재 이유가 변할 수도 있는 거죠. 변할 수도 있는. 이 존재 이유를 뚜렷하게 하고 그 존재 이유를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핵심적인 역량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코어 컴피턴시라고 해요.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업하고 장사하려면 나는 내가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응하고 있느냐 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나라는 사업가는, 우리 장사는, 우리 가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기업, 그리고 그 존재 이유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업하시면서. 제가 뭐 많은 이야기를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구조 안에서 여러분 사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 사업과 관련해서 대내외적인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느냐. 네. 환경이 변하는데 이 변화를 내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뒤에 가서 제가 전략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변화 속에서 기회를 내가 포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면에서 과감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존재 이유가 뚜렷하고 더 나아가서 존재 이유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비즈니스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가시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하루의 목표를 가지고 일어나셨을 거예요. 이게 모이면 일주일이고 한 달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게 분기의 목표가 있고 반기의 목표가 있고 1년의 목표가 있죠. 비즈니스는 여러분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목표는 수치로 나타나지 않은 목표가 아니에요. 난 좀 잘 살아보겠다. 이거 목표 아니라고요. 얼마큼 잘 살아야 되는지 수치로 명시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목표가 아니다. 비즈니스 할 때 여러분 시간이 명시돼야 돼요. 한 달, 1년, 6개월 이 명시가 분명히 돼야 돼요. 기간과 실은 수치로 표현되지 않은 그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아요. 자, 목표가 어느 정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가면요. 이게 수치적이고 계량화된 시간을 넘다 보면 여러분의 소망이 있고요. 그게 여러분이 꿈꾸는 비전이라고. 사업의 비전이 뭐냐 이거다. 이 사업의 비전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사업을 왜 했는지에 대한 사명하고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사명이 뚜렷하게 세팅되어 있고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면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 사업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사업. 그렇게 여러분이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틀을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했더라도 비즈니스는 이런 틀을 가지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출발은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기업의 존재 이유와 미래 나갈 방향을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이야기했던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사명문을 규정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다. 이 5가지 실은 사안을 참고해서 내 사업의 사명문을 써가야 돼요. 여러분 가게에 우리 가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한 글자로 우리 회사는 왜 존재하는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업가가 가져야 되는 사명문입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비즈니스는 뭐냐? 우리 고객은 누구고 더 나가서 내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되어야만 하느냐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놔야 돼요.
되게 여러분한테는 한번 실천적으로 해보시고요. 개인이 프리랜서가 됐든 개인의 사업을 하든 조직을 이끄는 기업이 됐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미션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국정의 철학이 그 방향이잖아요. 이 미션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 사업이 어떤 거고 고객이 뭘 갖다 주고 우리 사업이 어떻게 돼야만 하고 앞으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이 한 문장으로 잘 가다듬어서 모든 기업은 기업의 사명문을 규정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아실 거예요. 구글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글의 미션은 전 세계에 깔려있는 정보를 사람들이 편리하게 누구나 다 실은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재구조하는 것이 구글의 사명이다. 근데 구글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누구한테 실은 가치를 제공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만약에 사업의 범위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바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만약에 부계자를 새롭게 세팅하고 넘어가다 보면요. 창업자가 만들어 놓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아마존의 미션은 이렇게 한 줄로 써 있어요. 고객이 있는 모든 곳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내가 다 공급한다. 그리고 온천지에 이 얘기 뭐예요? 우주 전체 어떻게 보면 이 지구를 넘어서 지구촌을 넘어서 모든 곳에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거 다 갖다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얼마나 넓고 존재 인구가 뚜렷하냐. 야심차잖아요. 그죠? 야심차. 이런 미션을 잘 정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이고 큰 회사니까 이렇다 생각하시고 제프 베조스는 사업 시작할 때부터 미션 분명히 셋업했고 그걸 변화시켜 왔어요. 구글 만든 세르게이 레빌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이런 걸 방향을 잡아가시면서 가는 거 이게 장사꾼하고 다른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들이 되고 경영자가 돼야 된다는 논리는 바로 그렇다. 비즈니스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여러분 경영이 처음 출발할 때는 제조기업 중심의 돈벌이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를 뒤로 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사회가 진행됐잖아요. 산업사회는 여러분 인간과 자연의 에너지에 의존하다가 인간이 가공의 에너지를 만들면서 제조라고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동력이 인공의 가공의 에너지를 만들면서 공장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공장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그 공장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된 게 경영학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첫 번째 아들이 여러분 생산관리예요. 어떻게 공장을 많이 만드느냐. 그래서 투입분의 산출, 이게 생산성이라는 관리. 이걸 가지고 여러분 생산성 연구를 한 거죠. 지금도 공장에 가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효율과 생산성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거냐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이 여러분 사장님이 종업원을 한 명 이상이라고 두고 있다면요. 내가 돈 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종업원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 사람을 관리하셔야 돼요. 사람을 채용하고 집에 선발하고 교육시켜서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전환시키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승진시키고 나름대로 복리, 후생 이런 일련의 일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걸 인사관리라고 해요. 이게 조금 더 중요시되면 여러분 인적자원 관리라고 이야기하죠. 조직의 형태로 움직이면 조직의 개발이고 조직의 문화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인사관리가 두 번째 아들로 경영학에서 태어났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경영학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시작하니까 가만히 봤더니 돈이 돈을 버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본이 모자랄 때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여러분 사업하려면 자본을 조달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리고 내가 돈이 남아 돌아갈 때 어떻게 운용할 거냐. 이게 여러분 자본의 조달과 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무관리라는 거예요. 재무관리. 그걸 아주 세분화돼서
공부를 깊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오고 이건 차입하는 것보다는 이자 주는 것보다는 내가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죠. 자본주의 핵심은 여러분과 내가 잠든 밤에 이자가 잠을 안 자는 게 자본주의 핵심이에요. 돈을 내가 들고 있다. 이럴 때 여러분 자본을 운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독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최대의 적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무관리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이 경영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는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기록이 여러분 장부에 기록하는 거 이걸 부기라고 해요. 장부에 기록하는 거. 근데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대차의 원리에 의해서 기록하는 거. 이걸 카운팅이라고 해서 회계학이라고 해요. 회계. 근데 회계의 목적도 여러분 관리 통제를 위한 기록이냐 아니면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기록이냐 이거에 따라서 회계도 재무회계냐 관리회계냐 이렇게 나눠져요. 조금 더 들어가면 원가회계냐 세무회계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 장부를 보지 못하는 사업가는 여러분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잘 볼 줄 알아요. 그래서 경영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지금 비즈니스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회계인데 이 회계도 잘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태어난 게 여러분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경영이 한 50년이 지나고 나서 마케팅이라는 실은 연구 영역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 마케팅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넘어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 이게 이제 마케팅 활동으로서의 많은 새로운 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가고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세대들은 아마 그걸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다. 산업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을 했고 산업사회에 태어나서 우리는 정보혁명이라는 것을 직접 겪었어요. 정보혁명을 통해서 여러분 정보화 사회를 우리가 맞이했으니까 요즘 젊은이들 요즘 대학생들 뭐 MZ세대 30대만 해도 정보화 사회에서 태어난 애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보혁명을 겪었잖아요. 정보혁명이라는 요체는 여러분 아까 산업혁명의 요체는 인간과 자연의 에너지에 의존하다가 인간이 가공의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보혁명은 여러분 인간의 두뇌를 대신해주는 기계 시스템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게 컴퓨터 아닙니까? 그죠? 컴퓨터를 우리 말로는 그냥 컴퓨터라고 쓰고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98년도에 연변대학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연변대학 가니까 경영학도 없고 마케팅도 없었어요. 그 학교에. 중국에는 그런 과목이 없었다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가치라는 것도 잘 평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 제가 느꼈던 첫 번째 인상은 뭐였었냐면 중국 아이들은 자기네 언어가 아니면 절대로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말의 70%가 한자잖아요. 우리말 잘하려면 한자를 잘해야 돼요. 근데 중국 아이들은 자기네 언어가 아니면 절대로 안 써요. 자기네 언어. 의성어가 됐든 의태어가 됐든 의사어가 됐든 그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가 아니면 안 씁니다. 코카콜라를 가고 가라 했죠. 그 거가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요. 콜라를 먹으니까 과즙음료하고 맹물하고 실은 음료수가 맹물과 과즙음료밖에 없던 시절을 지나서 청량음료라는 게 만들어진 지가 미국에서는 펩튼 박사가 코카콜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코카콜라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중국까지 당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콜라를 중국말로 어떻게 할 거냐? 중국 아이들은요, 자기네 언어로 변형시켜 만들어내요. 그래서 가하고 가락이라는 말은 맹물하고 다르게 콜라가 혓바닥에 딱 들어가니까 델리셔스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목구멍 넘어갈 때 아주 익사이팅하거든. 그래서 그게 가하고 가락이라. 컴퓨터를 중국말로 뭐라 그러죠? 혹시 중국말 공부하시는 분? 컴퓨터를 중국말로요. 떼나. 전기 전자의 두뇌 외자죠.
전기 꽂으면 웬만한 머리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성 GPT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강의 첫 마디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은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언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언어 기반의 확률 베이스의 모델을 근거한 데서 만드는 게 생성 GPT예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실은 시멘틱, 텍스트까지도 연계해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파라메타를 가지고 실은 AI를 제너러티브하게 미리 학습을 시켜서 트랜스포머 되는 그런 AI 솔루션이 생성 GPT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요. 정보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보화 사회를 맞이했잖아요. 이 컴퓨터 기반의 디지털 혁명은요, 지금은 그걸 뒤로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뒤로 해서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 삶 속의 모든 영역에 다 깔려버렸어요, 이미.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AI가 11월 작년 30일 날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 자체의 백그라운드는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삶 속에 경쟁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실수 아닌 실수로 시장에 노출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비즈니스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 매크로한 환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운사이징 하면 되겠죠. 우리가 거시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환경이라는 건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경영 환경이라고 해요. 마케팅 환경 마찬가지입니다. 매크로하냐 마이크로하냐의 문제지. 근데 여러분한테 뭐 자세한 것들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커다란 축으로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요, 제도 법률적인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사업에서. 제도 법률적이라는 얘기는 제도가 바뀌면 여러분 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법률 하나만 바뀌어도 실은 휘영창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도라는 것은 정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폴리티컬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요소가 어떤 면에서는 경제 못지않게 영향력이 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제도 법률적인 환경을 넘어서 경제적인 환경을 되게 중시하죠. 이 보세요. 최근에 경제적인 환경을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팩터.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죠,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자본주의에서는요, 경기에 영향을 미친 가장 커다란 변수는 금리예요, 금리.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건 터지는 거예요. 금리가 인크리멘탈하게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고 뭐 급격히 올라가느냐, 이거에 따라 사고들이 뻥뻥 나겠죠, 그죠? 예상 못했던 변수들이 많겠죠. 금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대한민국은요, 환율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환율하고 금리 변동만 나름대로 가능성 있게 여러분 환경 변화에 감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투자 영역에서도 실수는 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경제적인 영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들이에요. 이 사회 문화적 경제는 당연히 먹고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way of living, way of life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에드워드 홀은 물론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문화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문화는요, 실제 기술적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향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을 패스트라고 생각하시면서 큰 축을 항상 생각해요. 제도, 경기, 사회 문화적인 변화. 소비자들이 실은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들이 뭡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변한 거거든요. 지금 젊은 아이들은요, 생각 자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분명히 다르죠.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사업가는 무조건 변화를 공부의 호기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사업가는. 뿐만 아니라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투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이런 패스트
내가 얘기하는 political environment, economic environment, social cultural하고 technological environment 이렇게 하겠는데 그 이니셜로 패스트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X 이벤트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다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2019년에 12월 달에 그 비행기 타고 미국을 들어가는데요. 그때 저는 비행기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요. 옛날부터. 이게 목이 약해서 거기서 뭐 풀링이 심하니까 비행기에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 두세 명이 있다고 비행기에. 2019년 12월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마스크 쓰니까 그냥 그러려니 갔죠. 근데 이제 도착하니까 중국에서 지금 이런 환자가 터졌다 이런 이야기하고 한국에는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생겼어요. 첫 환자. 이렇게 생기고 나서 2021년에 말이에요. 1월 25일 날 하루에 300만 명이 확진됐습니다. 하루에. 이게 제가 이 데이터는 전 세계 데이터인데요. 데이터를 주지 않는 국가 거는 빠진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 중국이죠. 중국 데이터 안 내놓으니까 아직도. 근데 제가 이 팬데믹 2020년 2월을 미국서 보내고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이맘때죠. 4월 달에 여기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녹화되어 있으니까 다 아시겠죠. 이 팬데믹이 미니멈 서드 웨이브 3번 이상 갈 거다.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알아서 한 게 아니라요. 과거의 데이터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1968년대 홍콩 독감 때 실은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1918년도 스페인 독감 때 그때는 세계 인구가 16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3년 갔어요.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어요. 근데 세계 인구 16억 중에서요 30분의 1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이 6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엄청난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로 있잖아요. 전 세계에 한 6억 8천만 명이 확진이 됐어요. 6억 8천만. 이건 이제 중국 뺀 걸 말하는 거죠. 중국 뺀. 근데 그 중에 죽은 사람이 한 68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1%가 죽은 거죠. 옛날보다는 잘 선방을 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 3천만 명이 확정이 돼서 죽은 사람이 한 3만 4천 명 정도. 우리나라는 0.01%예요. 전 세계는 1% 정도 죽었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여러분 요거 나오기 전에 5, 6년 전부터 나오는 아주 세상 변화는 말이 뭐였었어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이런 이야기 하는데 코로나는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세계의 트렌드를 10년 이상 땡겨버렸습니다.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시기에 논문을 여러 편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상황적으로 비즈니스를 볼 때 있잖아요. 지금 하나의 위기가 아니에요. 복합적인 위기죠. 대한민국만 해도 그래요. 실제 복합적이죠. 제가 작년 말에 실은 미국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요청받아서 강의를 했던 건데요. 이때 데이터를 제가 여러 개의 연구 보고서를 정리해 갖고 말씀드린 게 2022년 12월달 데이터였었어요. 한번 이 그림을 이렇게 보세요. 미중 경쟁은 2018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 이전에 뭐 여러분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2020년에 여러분 오면서 공급망 쇼크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2020년에 공식적으로는 2020년에 터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엄청난 돈들을 풀어 제꼈잖아요. 그죠?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실제. 당연히 인플레이션 쇼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전쟁까지 있었어요. 작년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로 인해서 공급망은 완전히 뭐 어떤 면에서 망그러져 버린 거죠. 당연히 뭐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이걸 어떻게 잘 실은 연착륙을 시킬 거냐 이 문제가 세계의 화두 아닙니까? 지금도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계속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대처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중국 경제 그런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환경.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이제는 고금리는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계속 둔화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모든 보고서들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죠. 근데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 한 7, 80년을 나름대로 미국 중심의 질서를 가지고 왔잖아요. 미국 중심의 질서. 그게 말 그대로 룰 베이스의 글로벌 오더예요. 세계 질서가 룰 베이스로 움직여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근데 이제 룰이 통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그라함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그라함 앨리슨은 이게 하버드 대학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정치 역사 또 정치 철학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대표적인 주장 중에 투키티데스 함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떠오르는 국가가 있으면 기존의 국가 existing 파워라고 하는 기존의 힘을 쓰고 있는 국가한테 대드는 국가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테네와 실은 스파르타의 전쟁을 베이스로 해서 투키티데스 함정이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는데요. 1500년 이후에 세계의 경쟁 체제에 대해서 국가별로 기존의 국가에 대들던 국가들 간의 경쟁 체제가 1500년대 이후에 16번이 있었는데 그 16번 중에 12번이 전쟁으로 해결이 됐다. 당연히 뭐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항상 이 세상의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대드는 놈한테 실은 어떤 면에서 도전을 맞을 거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그라함 앨리슨의 이론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어떤 면에서 이야기한다면 과거에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근거한 데서 세계 기축통화가 변한 거 그리고 영란전쟁을 통해서 프랑에서 파운드로 세계 기축통화가 변한 거 기축통화라는 건 말 그대로 세계 무역 거래뿐만 아니라 결제 기반이 되는 통화를 말하는 거죠. 그 이후에 양차 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달러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전 세계 질서를 이끌어온 것들을 보면 앞으로 벌어지는 이 기축통화의 전쟁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미국이 지금 저지를 하면서 시간을 끌 거냐 이런 문제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데이터는 그냥 정리하려고 여러분할 때 몇 년치를 정리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건데요. 1970년대만 해도 세계 경제의 GDP를 100으로 봤을 때 1970년대 미국이 31% 정도의 경제 지위를 차지했었어요. 그때 2위는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다 합쳐봤자 12%밖에 안 됐어요. 근데 1995년도 됐을 때 미국이 한 24%를 차지하는데 일본이 한 17.8% 정도 차지해요. 1970년대 중국이 2.7%를 차지했어요. 근데 95년대 보면 오히려 2.4%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아니, 저기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근데 여기에 2020년도 돼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2020년도인데 미국이 GDP 24.5%를 차지하는데 중국이 17% 이상을 차지해요. 지금 이것보다 더 커졌죠, 지금. 작년 데이터로만 또 2022년도 보면은 벌써 GDP의 비중이 중국 훨씬 더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70년대나 한 세계 경제 딱 이렇게 질서를 지켜봐도 한 38위, 40위 이렇게 돼요. 북한이 한 50위 이렇게 됐다. 근데 90년대, 95년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나름대로 이렇게 랭킹에 진입하려고 막 애를 쓰죠. 그러다 여러분 2020년대 되면은 10위,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 대한민국이 기여하겠다.
그 질서를 우리가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요, 한국이 잘 살지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잘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분석들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나라 때문에 또 어떤 데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움직임이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생각들을 가질 필요는 있죠. 제가 왜 이런 데이터를 드리냐면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이제 불가피한. 그럼 불가피한 현상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됐느냐, 데이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2000년대 실은 저 데이터, 이 노란 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대비 중국의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대비. 미국 대비 중국의 비중이 2000년대 보면 한 13%, 저기 아들 부시 대통령 했을 때 한 13% 정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2001년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WTO에 가입된 게 2001년입니다. 2001년. 그럼 WTO라는 거는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을 말하잖아요. 세계 무역 기구를 말하는 거고. 그 전에는 그 멤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뭐 이렇게 잘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1944년도에 세계 질서를 셋업할 때만 해도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곳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련된 일반 협정을 44개 국가들이 모여서 사인을 했어요. 이제 세계 2차 대전도 끝나고 이랬으니까 자, 평화스럽게 비즈니스를 하고 무역을 하자. 그래서 관세를 어떻게 규정하고 무역을 어떤 질서에 의해서 움직일 거냐. 그래서 General Agreement Trade and Tariffs라고 해서 가트라는 체제를 만들어냈다. 그때 44개 국가 중에 여러분 중국은 없었어요. 중화민국이 있었어요. 그 중화민국이 지금 타이완입니다. 그때 중국은 나라가 없었으니까. 중국은 48년대 건국을 한 거니까. 그때 사인을 중화민국이었죠. 근데 그 질서를 50년, 60년대 오면서 그리고 무역 기반의 결제가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기 시작을 했죠. 완전하게 결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질서를 가지고 달러 베이스로 움직여 50년, 60년, 70년 금 베이스에 1온스 금은 35달러다 규정을 해놓고 금 1온스를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35달러를 주고 또 거꾸로 35달러를 주면 금 1온스를 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금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돈은 필요하니까 미국 계속 돈을 찍어댔죠. 그죠? 엄청난 돈을 찍어댔는데 금은 정해져 있잖아요. 1970년대 돼서 금이 쇼티지 나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금의 고정환율 제도를 변동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서 여러분 1차 오일 쇼크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질서가 또 다른 튜닝을 하잖아요.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열심히 노력해갖고 성장을 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노력했죠. 여러분도 아시던 게 90년대 중반에 우루과이 라운드 있잖아요. 우루과이 라운드. 그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안 끝나니까 라운드 테이블에서 회의를 하는데 1년, 2년, 심지어 8년, 9년을 거쳐서 라운드가 결정이 나요. 질서가 새롭게 규정이 되고 세팅이 된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WTO를 출범시킨 거 아닙니까? WTO 출범시킬 때만 해도 중국을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엄청나게 했는데 미국이 중국을 집어넣지 않고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설득을 해요. 이걸 중국을 편입시켜주자. 그러면 중국도 변할 거야.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인권도 민주주의도 제대로 되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해요. 여러분 미국이 미국 주도로 말이에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거죠. 지 나름대로. 근데 미국이 키워놓은 중국 아닙니까? 아니 WTO에 가입을 시키려면 무역을 하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그 얘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프라이스가 결정나는 메커니즘을 따라야 되는데 그때 중국은요. 가격 결정 기구가 시장에서 결정나지 않았어요. 제가 98년도에
연변대학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2001년도에 WTO 가입시킬 때요. 중국의 물건이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중국 물건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10,000개 아이템을 가격을 결정해주고 WTO에 가입시켰어요. 10,000개 아이템 가격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중국을 편입시켜서 실은 세계 경제 체제에 집어넣고 움직여온 거예요. 근데 그때 13% 되던 게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대비 36% 왔어요. 2008년도 9년도에 여러분 글로벌 위기 상황. 미국은 어떤 면에서 질서를 끌고 가는 과정 속에 힘이 있는 국가 아니면 힘이 없는 국가가 자기를 위협시키면 눌러버립니다. 그런 인류의 역사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소비에트도 여러분 30% 40%가 되지 않을 때 붕괴가 되잖아요. 일본이 미국을 넘보고 대들 때 있잖아요.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한 방에 놓고 그냥 날려버렸죠. 1985년도 플라자 합의가 그겁니다. 근데 중국은 여러분 40% 50% 되는데 방향을 놓쳤다고요. 70% 상황이 된 상황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서야 전쟁을 선언하고 난리친다고 했는데 되질 않았잖아요. 그죠? 아니, 무역전쟁은 되질 않는 거죠. 왜?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중국식의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그 체제가 지금 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거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는 상황 자체 완전히 다른 변수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런 변화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그런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해요. 작년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 경제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냐면은 글로벌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제 자체가 마케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시 경제에 대해서 한마디씩은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얘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러시아와 실은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어떤 곡물의 공급처고 자원의 공급처입니다. 근데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SCM이 망가져지니까 공급망이 망가져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돈이 풀려서 움직여지던 금리 상승 효과 못지않게 공급망이 망가져지면서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진다. 제가 이런 장표를 집어넣은 건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이 1945년부터 2022년까지 그 해마다 시간이 변하면서 지금 그래프로 나타나는 그래프를 제가 그냥 잘라서 그 정지시켜서 그 캡처한 장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세계 핵탄두 보유 양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 핵탄두라는 게 뭐냐? 핵폭탄 말이에요. 탄두. 이 핵폭탄 탄두가 많을 때는 여러분 한 6만 개 정도 있었어요. 전 세계에 6만 개. 근데 소비에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너진 이후에 냉전이 와야 되면서 감축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무기 감축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만들어진 게 뭐냐면 40년대 50년대 만들어진 게 이 원자 폭탄을 연구하는 핵 과학자들이 실은 연구재단을 만들어서 셋업하고 움직인 게 여러분 글로벌 두밍 클락이라고 하는 종말의 시계라는 것을 해마다 발표하자는 종말의 시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이게 12시가 되면 종말이 오는데 11시 59분 몇 초다 막 그런 걸 발표하잖아요. 그죠? 그 발표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 중심이 뭐냐면 핵과학자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핵탄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어딘가서 터지기 시작하면 가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연구가 냉전이 와야 되기 시작하니까 그 지구는 그러면 핵폭탄으로 망할 가능성은 줄어들 건데 오히려 기후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온도가 2도 이상 4도 올라가 버리면 지구가 멸망할 거다. 그래서 지구 어떤 기후 변화에 관련된 학자들이 그 모임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종말의 시계를 다시 세팅을 하죠.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대한민국은 특히 더하죠. 그죠? 왜 제가 이 말씀드려요? 여기 보면 핵탄두가 2022년도 상황에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의 어떤 러시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탄두를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파란색은 미국이고 빨간색은 러시아예요. 근데 거기 국가들 이렇게 보면 뭐 미국이 3,700개, 러시아가 4,400개 핵탄두가. 근데 쭉 내려가면 노스코리아, 북한이 이 시계로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지난주에 뉴스에 44개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80개가 있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데는 위기가 왔었던 겁니다. 저는 뭐 이 얘기는 우리 상황에서 좀 동떨어진 얘기니까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장면은 뭐냐면 세계 경제에서 금리는 여러분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게 경기의 사이클이에요. 근데 금리 자체도 경기를 조절하고 관리하려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경기를 근거하면서 특히 달러를 전 세계에 보고받게 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쫙 세계로 뿌리다가 한 10여 년 뿌리면 한 5, 6년 또 달러를 잡아 당겨요. 그리고 또 뿌리고 잡아 당기고 이러면서 미국은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면에서요.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돈으로. 그게 세뇨리티 이펙트, 기축통화국가의 지금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어요. 우리가 사이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경기의 사이클 자체도 말이에요. 순환기를 따지고 보면은 한국이 1900 데이터를 시작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지금 사이클이 지금 16번째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사이클이. 근데 우리도 올라가는 사이클의 주기가 있고 내려가는 사이클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 주기 자체가 한 44개월에서 52개월 이렇게 잡습니다. 저점에서 저점까지 가는데. 근데 미국이 지난 상황에 금리를 올린 것들을 보면 보통 3년에 2년에 거쳐서 4%, 5% 이렇게 올려요. 근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말이에요. 한 4% 이상 땡겨 올린 그런 결과를 보인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5% 이상의 미국 기준금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급격하게 여러분 실은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빨리 잡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실은 긴급조치를 한 거죠. 어떤 면에서 이런 여러분 긴축을 한다는 이게 풀린 돈을 땡기는 거잖아요. 금리를 올려서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금융기관은 나가 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긴축의 일환이라고 봐야 돼요.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나가 떨어지는 것도 긴축의 일환이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이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 자빠진다? 그래야 돈을 안 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움츠릴 거 아니에요. 슈링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갈 거냐. 우리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사업에 관련된 것이 어느 영역에 관련이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앞서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경제학은 여러분 균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 생산과 소비의 균형, 효율 이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경영학은 여러분 비즈니스는 균형이 있으면 돈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균형이 파괴돼야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여러분한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진짜 잘 버는 사람은 경기가 고구려 돈 버는 사람은 진짜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왜냐? 균형이 파괴될 때 어떤 파괴 간극에서 내가 가치를 창출할 거냐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돈 버는 건 여러분 뭐 따라가면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경영자는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를 더 합니다. 기업도 여러분 어려울 때 투자를 더 하는 기업을 알짜 기업이라고 해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업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본인들도 그런 마인드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나타난 커다란 변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많이 변했죠. 지금은 여러분
다시 마스크를 벗고 다 컨택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그냥 언택이 그 어떤 면에서 그냥 보통의 일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진화되고 머리가 좋고 또 인류가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진보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인간이 응답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돼서 사람의 나약함을 깨달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했고요.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 자체도 많이 변해가는 양상들을 보여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아까 가속화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용어를 그냥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대면은 뭐 이미 옛날 얘기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한때는 여러분 집 앞에 저렇게 쌓였어요. 여러분 뭐 한 1, 2년 전에만 해도 그 계단 타고 아파트에 올라가면 집집마다 집 앞에 저렇게 쌓이셨나. 지금도 저런 건 이제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미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택배라는 이런 것들. 사람이 접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2021년도, 22년도에 미국에 가 있을 때 항상 느낀 게 접촉 안 하는데 그 픽업 센터가 있어요. 이게 톱사이드 픽업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아예 그냥 오다 내리면 아니면 뭐 배달하면 돈을 더 많이 비싸게 받으니까 내가 가지려면 가요. 근데 접촉은 안 해. 가서 차를 대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실어줍니다. 그냥 실어줘. 그리고 자기는 그냥 싣고 가기만 하면 돼. 이게 이제 비대면에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변화들이라고 있고요.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던 게 줌 아닙니까? 저는 사이버 강의를 20년 전부터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강의가 다 줌으로 사이버로 이렇게 강의됐잖아요. 한 3년간. 그러니까 그거 한꺼번에 그렇게 가르치기는 쉽지 않아요. 국가가. 전 세계를 한꺼번에 가르쳐버렸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20년 전에 사이버 강의하려면 혼자서 뭐 촬영하고 녹화하고 이런 거 다 하려면 날밤 새면서 2개 강좌 녹화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냥 파워포인트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책상 위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어떤 솔루션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돼요. 이게 에릭 위안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중국 산동 출신이거든요. 산동성 출신인데 이 친구가 실은 중국에서 대학 다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런 그 특별과정 공부를 하고 나와서요. 거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시스코 시스템스라고 하는 네트워크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회사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화상 실은 회의하는 솔루션 웹백스라고 해서 여러분 시스코가 제공하는 웹백스의 솔루션 팀에 들어갔는데 그 팀에 들어가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된다 그래갖고 실은 그 사업체를 다른 데 옮겨버렸다고요. 그때 이 친구가 이거 안 되겠다. 웹백스가 있다가 이제 시스코 시스템으로 머지가 됐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이러지 말고 조금 뭐 이렇게 PC 베이스로 미디어 베이스로 화상 솔루션을 만들지 말고 웹 베이스로 가볍게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러니까 그냥 나와갖고 하던 아이디가 몇 명 나와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셋업한 게 줌이에요. 이게 2019년 터지기 전에 나와갖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만들어서 그냥 1, 2년 만에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 줌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 여러분 그 항공사 7대 8대 항공사들의 시가총액 다 합친 것보다 줌 시가총액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어떤 면에서 코로나가 아니면 불가능한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은 급속도로 활대됐고 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 베이스의 비즈니스 환경들은 더 신속하게 실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소비자가 인식하는 DX라는 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해서 DX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 DX에 관련돼서 제가 논문을 한 3편 정도 이 기간에 썼는데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 여러 영역에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디지털 기술들을 적용해갖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변해가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표현해요. 일은 둘째치고 비즈니스에 일하는 방식은 당연하게 비즈니스의 모델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전환을 코로나가 한 10년 이상 땡겼다. 이 IT 플랫폼이 변화되는 속도를 보면 말이에요.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이 속도가 점점 빠르게 진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10년도에 실은 지나면서 CES에 가면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1월 초에 하는 쇼가 있거든요. 제가 그 쇼를 한 20년 가까이 다녔어요. 한 18, 9년도 다녔는데요. 이게 2010년도 지나면서 급격히 변해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형태가 완전히 변해가는 과정 속에 AI가 이제 막 영역별로 AI가 노출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AI가 이렇게 빠르게 바깥에 노출된다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이렇게 미국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게 그 아들내미가 박사 가지고 마무리래요. 얘가 다음 주면 아마 박사 논문 발표하고 얘가 나한테 이런 얘기해요. 하버드, MIT에 다 연구 보고서를 쓰고 연구 과제를 이렇게 제안하는데 뺑뺑이 치고 고생을 했었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 쓸래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돼서 집에 와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연구 보고서 쓰는데 이 GPT를 쓰니까 그냥 웬만한 거 다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때 나는 처음 본 거예요, GPT를. 그게 11월 31일 날 노출됐는데 12월 초순에 우리 아들님이 그걸 가지고 실은 연구 계획서를 썼다는 거예요. 연구 프로포잘을. 그럼 나보고 아빠 빨리 이걸로 그냥 논문 써갖고 한국에 빨리 발표를 하래 먼저. 그래갖고 내가 되냐 그게? 그러면서 영어로만 되는 줄 알고 쳤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구글 받으다가 그 자리에서 쳤어요. 제가 3년 동안 써온 논문이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논문이었어요. 제조기업하고 서비스 기업에. 논문을 그걸 내가 3편 이상 썼는데 그 논문 쓴 거에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써봤어요. 일부러. 제조기업 중심의 디지털 전환의 실은 효용성에 관련돼서 뭐가 나열해줘봐. 이렇게 했더니 제가 쓴 논문보다도 훨씬 괜찮게 마무리를 앞으로 써주는 거예요. 얘가. 그것도 한국말로 했는데 그걸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3.0, 3.5였습니다. 3.5. 여러분 한 달 만에 이게 1억 명이 넘어서 가입자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이 GPT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여러분 사용 안 하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GPT 가지고 논문 쓰고 있거든요. 어떠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이 딱 만들어졌을 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기 전에요. 컨텐츠를 구조하려고 실은 아이팟을 가지고 음악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했잖아요. 음악을. 근데 그래놓고 음악만 가지고 안 되니까 스티브 잡스가 화상의 컨텐츠를 공급하겠다라고 해서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여러분 컨텐츠만 제공해주는 폰 베이스의 솔루션이 있었어요. 그게 2006년도에 나와 있었어요. 그 2006년에 그게 나올 때 제가 스티브 잡스를 만났다고요. 근데 2007년도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딱 나오고 나서 어떤 양상 보입니까? 스마트폰은 컨텐츠를 가지고 중심이 되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면서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막 움직여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생성 GPT가 다가 아니에요. GPT가 튀어나오고 여기에 GPT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지금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상상도 못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낑겨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최근에 한 2개 솔루션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요. 생성 GPT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실은 애플리케이션 하나 탑재됐는데 그게 지니라는 거예요. 지니 아시죠? 지니야. 그 한국에서 개발된 게 GPT에 낑겨갖고요. 내가 뭐뭐에 대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주고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큰형님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갖고 제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님이 야, 나 코로나가 걸려서 네가 좀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맨날 예배 인도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하라고 해서 코로나로 못 온다는 거예요. 연락만 하고.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어서 GPT한테 했죠. 추도 예배 순서 정리해줘. 쫙 나오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이렇게 살다가 가셨는데 적합한 말씀을 정리해줘. 설교 말씀까지 다 정리했어요. 생성 GPT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손으로 썼는데 이 지니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스페이스바 딱 누르고요. 말로 하면 돼. 말로. 야 여기 추도 예배 관련돼서 정리해봐. 말로 하면 그냥 쫙 써준다니까요. 그 솔루션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 GPT pdf.com이라는 게 있습니다. pdf.com. 그 구글에 그냥 가서 GPT pdf.com 이렇게 치면요. 그 솔루션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그거는 딱 프롬프트 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가 원하는 PDF 파일을 찍어라 이렇게 나와. 그럼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만 딱 찍으면 PDF 논문을 딱 찍어서 만약에 12페이지다. 그거 딱 누르면 그걸 끌어당겨서요. 바로 그냥 끌어당기면서 이 논문은 누가 써서 이렇게 쓴 논문입니다. 이렇게 딱 읽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쓰냐. 이 논문 30줄로 정리해. 그러면 30줄로 쫙 정리해. 옛날에 내가 그거 다 봐야 되잖아요. 논문을. 예? 근데 이걸 30줄로 정리하니까 좀 부족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더 해. 내가 자세히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잘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GPT는 물어보는 사람이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 이게 여러분 3.5에서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4.0은 여러분 20불 돈을 내야지 돼요. 근데 돈 내는 회원들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구글의 서치 엔진을 뒤로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을 기본 포탈로 실은 생성 GPT를 연계해서 그 빙을 출시해갖고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유튜브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유튜브 남들 다 볼 때까지 한참 있다 보지 마시고 먼저 봤으면 여러분이 유튜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봤으면 유튜버가 될 수도 있었죠. 먼저 봤으면. GPT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뭐 돈을 번다 이런 생각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최소한의 비즈니스 대응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된다. GPT한테 제가 이런 말을 물어본 거죠. 한국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그럼 대답해요. 한국은 충분히 이런 인더스트리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남는다. 한국. 그리고 뭐 별로 거 질문 다 물어봐. 그냥 아무거나. 그냥 쓰지 않아도 돼. 말로 그냥 해도 된다니까. 말로. 그러면 다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가 더 사용하기 쉽게끔 만들고 있죠. 지금. 점점 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확대되고 움직여간다라고 한다면 비즈니스는 완전히 디지털 전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거야. 인천의 피자 이탈리라고 하는 이 가게는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서빙 로봇이 다 서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보다도 책상 위에 키오스크를 가지고 오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구의 디테킹이라고 하는 이 가게는 통닭 가게인데 통닭이 뭐 튀기다가 얼마나 실은 일하는데 힘들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튀기다 보면 조금 더 늦게 꺼낼 수도 있고 빨리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로봇으로 하면요. 품질이 여러분 자동화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품질이 균일하는 거잖아요. 자동화되면.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이제 소상공인도 다 이런 비즈니스를 갈 수밖에 없다. 이건 2015년에 나온 솔루션입니다. CES에서. 우리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뭐 머리 자르는 헤어샵이나 화장을 하는 에스테틱이랑 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장표를 여기에 보여준 지가 벌써 4, 5년이 된 거예요. 4, 5년. 현실과 유사한 이런 가상세계 우리 주위에서는 메타버스 이렇게 하겠는데 어른들은 메타버스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비즈니스에 실은 인베스트는 메타버스 엄청나게 갑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뒤지지 않아요. 네이버가 이야기한 제페토, 이게 제페토거든요. 네이버가. 제가 지난 방학 때 학교에서 지금 교수들 교육받으라고 그게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네이버의 제페토, 가상 그 메타버스로 교육을 받고 이번 학기 학생들한테 지금 제페토 메타버스로 학생들한테 수업을 진행해봐라 이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한강 넘는 사람 다 배워갖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아니 그게 싫으면 그냥 정년퇴직 몇 년 남았는데 싫다고 나가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많이 나갔어요 교수들. 코로나 때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강의하라고 했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3년, 4년 남았는데 아 나 이거 못해 그리고 나간 사람들 많아요. 교수들. 아니 그렇게 나가서 뭐 편하게 사실 수도 있지만 세상이 변하는 데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외람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건 2015년의 일인데요. 여러분 구글이 있는 마운틴뷰라는 데가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근데 그 마운틴뷰에 그 구글 옆 동네에 있었던 그 회사인데요. 이게 줌이라는 피자 회사예요. 줌. 이게 줌은 줌 비디오 줌이 아니고 이건 JUM이에요. 이게 제가 2015년에 저한테 많이 들었죠. 제가 이 회사에. 네. 근데 여기는 뭐를 하는 회사냐면요. 피자를 가장 맛있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자는 여러분 각 구워서 나올 때 최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가지고 전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면 그 위치를 제공해주는 솔루션, 그리고 모바일로 오다하는 솔루션, 그리고 자동차가 연계돼서 오다를 하면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 돌아다니면서 오다를 받으면요, 그 오다 받은 것을 도우가 저 셰프 브루노라고 이름을 그냥 뭐 로버트 이렇게 안 해.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셰프 이름을. 그리고 브루노가 저렇게 돌을 깔고 나면 이 자동차 트럭 뒤에 실은 여기에서 이제 로스팅을 하는 거죠. 저어서. 네? 그래서 피자를 굽고 이 붕괴에 이 트럭을 막 달려가요. 그럼 여러분 그 지금 카카오 택시 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우버가 오다가 말았잖아요. 우버가 올 때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까? 유저의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그거 엄청난 지금 나름대로 느낌이잖아요. 아니, 저희 세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지금 음악을 듣다가 워커맨이 나와갖고 뒤에 꽂고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들으니까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 잘할 때. 근데 여러분 우버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실리콘밸리에 우버가 이렇게 오는데 그냥 제가 공항을 가야 되는데 지금 공항에다 차를 파킹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그냥 우버를 처음 불러봤어요. 그래서 솔루션을 딱 우버를 딱 불렀는데 말이에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딱 보니까 며칠에 도착하고 몇 번에 도착한다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집 앞에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자동차가 오는 게 막 보이잖아요. 여기 뒤에. 그때 나는 엄청나게 익사이팅 하더라고요. 그걸 처음 경험할 때. 그다음 집에 거의 오기 뭐 한 그 500m 1km 정도 떨어지니까 딱 뜨는 게 운전자 사진이 딱 떠요. 운전자 사진이.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해도 그냥 타고 공항에 내리면 결제 다 되는 거야. 그런 솔루션들이 다 나와 있는 게 오늘의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환경 베이스로 이걸 셋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 이게 벌써 여러분 8년 됐으니까, 그죠? 8년 된 애플리케이션. 이걸 가지고 피자를 보다 하면 저 차가 쫙 와서 이렇게 종이 캡을 씌워갖고 그 피자가 딱 줘요. 집 앞에서. 그럼 곧 나오는 피자죠. 이걸 이제 제가 우리 식탁구에다가 그 뚜껑을 벗겨서 찍은 거예요. 이게 다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점점 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2023년 1월달 올해 CES에 라스베가스 CES에 갔더니 하늘에 제가 밥 먹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컨벤션 센터로 다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늘에 비행기가 4대가 쫙 가더라고요. 4대가 가는데 걔네가 뒤에서 연기를 뿜어내면서 글자를 쓴 거예요.
이게 글자 쓴 거예요. 제가 비행기가 딱 지나가면서 글자 썼어요. 저기 위에 거는 먼저 지나간 비행기가 해보고 이건 바로 지나간 비행기가 글자를 써서 보니까 내가 무슨 글자가 생기나 이렇게 봤더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디지털 전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하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하는 걸 넘어서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관점과 사고를 바꿔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여기까지 제가 환경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제가 잠깐 쉬었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앞서서 제가 비즈니스에서 환경인식 이런 중요성 얘기를 드렸는데 환경에 대한 그 비즈니스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환경의 변화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환경은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화는 반드시 기회를 가져다 줘요.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 역량들이 필요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영 환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쟁을 할 거냐. 경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그런 경쟁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내가 유리한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자랑 이렇게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싸움을 여러분 말려드는 경우도 있어요. 싸움에 경쟁을 할 때 경쟁자한테 말려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말리지 않으려면 내가 유리한 방법으로 전쟁을 이끌어가야 된다. 그럼 사람이 내가 유리한 방법으로 전쟁을 이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유리한 방법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걸 확정하고 찾지를 않아서 속 안에는 다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 환경의 적응성 못지않게 기업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은 이 역량이 기업 내부에서 혹은 경쟁자와 차별적인 포인트 그리고 사업의 핵심 요인이 되는 요소를 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역량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기업의 내부 역량으로서 경쟁자와 구별이 되는 그리고 그게 사업에서 결정적인 핵심 요인이 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업이 남들이 가지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차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들하고 분명히 차별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닌 경우에는 내가 나만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개별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직 안에서. 근데 잘하는 사람들의 실은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 그 사람만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프로세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역량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전략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전략 교수들이. 저도 소비자 행동을 베이스로 해서 공부를 했지만 지금 주 전공은 전략이에요. 근데 전략이 수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고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손무의 손자병법이라. 이게 손자병법의 논리를 보면 제가 앞서서 설명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를테면 지피지기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환경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피지기라는 말은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얘기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적을 안다는 얘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거라. 누구나 기업이요, 대기업이 됐든 소기업이 됐든 자원을 분배하는 의사결정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resource allocation, resource는 비즈니스에서 사람 아니면 돈이에요. 이걸 어떻게 분배하느냐 쉽게 설명하면 목표가 있으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올해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번 달에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가 목표를 뭐라고 그랬어요? 숫자로 나오지 않은 목표 아니다.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목표 아니다. 내가 처음에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럼 목표를 세팅해 놓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규정해야 돼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규정해야죠. 그 규정해놓고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아니면 돈을,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시간을 분배해야죠. 이걸 잘 분배하는 게 전략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이다라는 얘기는 환경의 인식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모르면 분배할 수가 없죠. 어디에 예를 들어 보세요. 기업에 관리자가 있다고 쳐봐요. 영업 총괄이 있다 자기가. 그럼 영업 사원들을 분배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어떻게 배치시킬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10이 필요하면 10을 줘야지. 내가 100이 있다면. 여기 20, 30, 40이면 내가 10, 20, 30, 40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못 나누는 사람은 10인데 20을 주는 거죠. 40인데 10만 주는 거죠. 아니 그래도 도라니까요. 잠시. 그죠? 도라니까 전략은 망그러지지. 그래서 리소스 어로케이션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다시 한번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알고 적을 안다는 얘기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강점을 줬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사업을 택했느냐? 그럼 자기가 강점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갔을 거라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빨리 바꿔야 돼. 그걸 찾아내. 늦게 찾아도 돼요, 인생은. 사업이 뒤늦게 전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기업이 돼야 된다. 사명이 분명히 미션이 뚜렷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피지기는 백전이 불태다. 부지피지기는, 여러분, 부지피지기라는 얘기는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1승 1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1승 1부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 진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부지기는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매전 필패요 이렇게 써 있어요. 중요한 요소라. 그래서 지피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기가 어떻게 목표를 세팅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를 명시를 해야 된다. 그걸 잘 명시하는 그 작업이 여러분 기획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나를 알면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기회가 변하지 못하면 위험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느냐, 이거 기회잖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불리하게 변하면 위험이잖아요. 위험. 아니 이게 스왓이 나온 지가 한 50년 됐어요. 이 분석 프레임이. 이게 마이클 포터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마이클 포터가 이거 만들어내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컨설턴트로서 명성을 날렸어요.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학에. 근데 이런 이론을 근간으로 만들어내도요. 여러분 이 친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었던 제너럴한 스트래터지는 남들보다 싸게 하면 사업할 수 있다. 경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과 뭔가는 차별적 포인트를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코스트 갖고 싸우면, 돈 가지고 가격 가지고 싸우면 이거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 할 때. 근데 뭔가 차별적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요소죠. 그렇지 않으면 남들 쳐다보지 않는 시장을 내가 니치를 공략해야 된다. 어디에나 니치가 있거든요. 그 니치를 공략하면 거기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제너럴 스트래터지라고 해서 본원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차별화를 시키면서 낮은 코스트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 논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여기에 남들보다 조금 먼저 움직이는 작업, 이게 혁신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여러 영역에 실은 자원이 조금 확보된다면 여러분 시너지 이펙트 만들어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전략을 근간에서 한 세대를 풍미했는데 여러분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정보화된 기업, 디지털 기업이 ICT 기업들이 세상을 끌고 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ICT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로 전개했느냐 이런 사례를 기반해서 연구를 했던 교수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컬럼비아 대학의 윌리엄 더건이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 스트래티직 인투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책 제목을 그 제7의 감각, 전략적 직관이다. 아니 책 제목은 그냥 직역을 해서 전략적 직관이라고 안 했는데 그 부제를 제7의 감각이라고 이렇게 했다. 왜 7의 감각이라고 했느냐? 분명히 다르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눈이 있어서 보이고 귀가 있어서 들리고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했는데 이게 5감이잖아요. 6번째 감각이 6감이에요. 6번째 감각이 이 고기 육자 아니거든요. 6육자. 근데 제7의 감각이 뭐냐? 이게 전략적 직관이에요. 전략적 직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윌리엄 더건이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이쪽에 논문을 한 2편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한 곳에서 일을 10년, 15년 그 말콤 글래드월은 그런 말이에요. 한 10,000시간의 법칙 이렇게 말해요. 한 일에 10년 이상을 일을 하다 보면 그쪽이 전문가가 돼. 다 10년, 15년 되면 다 전문가라는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요. 그쪽 영역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 그건 여러분 전문가 직관이라고 해요. 그건 전문가 직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직관이 있죠. 예를 들어 소방관은요. 불나는데 딱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직관을 가지고 판단한다니까요. 그런 케이스들이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직관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게 왜냐? 신참 소방수는 그걸 모르는데 10년, 15년 된 소방수는 직관적으로 어디가 무너질 거라는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직관이에요. 전문가들이. 이 사업가들도 그런 직관이 있다. 사업가들이. 그럼 감이 있잖아요. 그죠? 동물적 감. 제가 컨설팅을 한 30년 해왔는데요. 사장님들, 회장님, 특히 창업을 해서 직접 끌고 온 회장님들은 동물적인 감각들이 있어요. 아주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게 동물적 감각이 그냥 전문가 직관이 아니라 그걸 제가 전략적 직관이라는 걸 알고 논문을 썼어요. 이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윌리엄 더건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전문가 직관은 한 군데에서 10년, 15년이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인투션이라고. 근데 그 전문적인 사업가가 전문가가 내 경계를 뛰어넘어갔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 제조업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 서비스 업계에 완전히 다른 데를 갔는데 이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하고 갖다 붙이면 돈 되겠어 이렇게 생각나는 거죠. 이게 쉬운 말로 전략적 직관이에요. 쉬운 말로 그걸 발휘할 수 있어야 되네 기업가. 그래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다.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세히는 다 말씀 못 드려도 전략적 직관의 패턴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어떤 비즈니스든지 다 출발은 모방하는 거거든요. 모방하는 게 이게 모방이라는 언어로 좀 써서 그렇지 나이브하게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베끼는 거죠, 그죠? 베끼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선생으로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모방을 하는데 나만의 방식으로 이노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점수를 더 받죠. 그걸 지속적으로 옮겨갈 때 내가 우위가 생기는 거죠. 경제 우위가 쌓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전거를 끊임없이 바퀴를 돌리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 전략적 직관의 구조 내에서 윌리엄 더건은 설명을 하고 있다. 마케팅의 기본적인 관점은요. 고객이 원하는 걸 가져다 주는 거. 그래서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으로 출발을 했다고. 근데 지금 고객이 원하는 걸 가져다 줄 공급자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고객이 원하는 걸 가져다 줄 사람은 경쟁자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고객이 원하는 걸 깨우쳐주고 갖다 주는 마케팅이 시장을 창조하는 마케팅. 고객을 응대한다라고 한다면
고객이 원하는 걸 가져다 줘도 절대로 안 돼요. 가치 창출이 안 된다고. 그걸 가져다 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고객이 원하고 있는 걸 깨우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우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치를 창조하는 마케팅입니다. 시장을 창조하는 마케팅.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게 그럼 나는 고객이 깨우치지 못한 건 내가 깨우쳤나? 여러분 내가 깨우쳤는지 확인을 다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유용화시켜서 제시를 해야 돼요. 그 서비스 비즈니스가 서비스의 가치를 근간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제시할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여러분 디지털 기반의 솔루션들이 그렇게 출발을 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글이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 깔려있는 정보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실은 억세스해서 사용하게끔 만들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미션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을 땐 가능했다. 근데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 깨우쳐주고 시장을 창조하는 그런 비즈니스 솔루션들을 생각해보거든요. 그리고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부에 가갖고 이 지구를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저 바다 밑에 숲을 쳐다보고 싶은 거라고. 아, 그런 솔루션을 막 개발해갖고 제시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기업이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실은 살고 있는 많은 비즈니스 영역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고를 깊게 생각한다면 식당의 사장님도 그 식당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단순한 미각으로만 생각해갖고 솔루션이 안 된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식당이 미각으로 그쳐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끼에 30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미각 30만 원 가지고 그냥 미각으로 30만 원을 이야기할 수 있냐고, 프로덕트를. 마케팅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케팅은 소비자 욕구에 대한 대가로 가격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마케팅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가격은 원가에 실은 마진을 붙이는 게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이야기하는 건 욕구 충족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프로덕트. 상품을 개발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상품은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요소가 고객의 욕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다. 고객의 욕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프로덕트다. 그 욕구 충족의 대가가 가격이다. 이걸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느냐, 그게 유통입니다. 그래서 상품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만나게 해주는 거, 이게 유통이다.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소비자와 기업과의 실은 의사소통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면 방향을 분명히 달리해야 되고 제조 기반의 마케팅에서 관리해야 될 4P를 넘어서 서비스 인더스트리 안에서는요 3가지 P를 더 포함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 베이스로 가는 서비스가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앞서 이야기한 핵심 역량 중에 프로세스가 바뀌어서 가치를 창조한다. 프로세스가. 여러분 스타벅스는 그냥 커피가 맛있어서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타벅스 커피가 최고로 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도움이 크게 되는 커피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프로세스 때문에 삶의 방식을 바꿔버렸잖아요. 프로세스 때문에. 더 나아가서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형적인 증거, 이게 눈에 보이는 요소, 이런 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걸 보이게끔 만드는 게 서비스의 핵심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를 다 많이 못 드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어떤 말이냐면 세스코라고 세스코. 세스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귤을 잡아주고 배추를 잡아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세스코가 와갖고 집에 와갖고 이렇게 약 한번 치고 가면 없어졌는지 죽었는지 알게 보여요. 그죠? 그래야 되니까 눈에 보이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맨들은 다르게 외형적으로도 옷을 입고 행동하는 바도 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자도 쓰고 신발 보거지도 신고 그리고 들어와서 쭉 결국 가면 막 죽은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유형적인 증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서비스에.
그래서 서비스의 유형적 증거를 만들어내는 노력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과 사람에 대한 관점에서 이 고객을 위한 창조를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 새롭게 실은 제시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혁신의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혁신의 전개를 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지만 또 제가 시작할 때 소개한 피터 드러커는 이런 통찰력을 되게 중시했어요. 통찰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찰력은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쌓이면 전문가들이 그런 영향이 있다. 그걸 여러분 한 번쯤은 시간을 내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자기가 일에 관련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가 됐든 뭐 우리가散歩를 하든 여러분 그 멀티태스킹 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걸으면서 막 뭐 음악 듣고 공부하고 이런 거 합칠 때는 그건 일이에요. 진짜 쉬어야 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걷는 게 좋은 거고 그런 시간을 5분, 10분이라도 정례적으로 가지면서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시도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통찰력을 뭐 이렇게 키우는 훈련들도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혁신은 뭔가 새로운 시도라는 얘기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 혁신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입장에서 혁신의 원천이 기업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기업 외부의 환경에서 혁신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는 뭐 뒤로 넘어가고요. 뒤에 정리되는 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혁신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뭔가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변화 가능성이 얼마 없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뭔가 새로운 시도라고 했잖아. 시도는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노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 그 학생 부분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죽고 나서 묘지 앞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학생 부분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정승을 지냈으면 정승이라고 썼겠지만 죽을 때까지 뭔가를 배우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사람이 이 자리에 묻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추구하고 배우려는 노력을 가질 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교수니까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뭔가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여기 제가 이런 말 여기 이게 이제 2017년 데이터인데 여기 이 17년 때 제가 이 과정에 소개하려고 이 자료를 정리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국에 알리페이가 막 나와서 핀테크가 확산될 때예요. 근데 중국의 거지가 하루아침에 깡통에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알리페이가 확산되니까 지갑을 갖고 다니는 애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깨닫고 깡통에다가 QR코드를 딱 붙였다. 그리고 났더니 왜냐면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돈 모이는 줄 몰랐다. 이게 사실이었던 거거든요. 그 신문에 나쁜 거예요. 근데 그 QR코드를 붙이고 났더니 알리페이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젊은이 지나가면서 삑 하면서 동양을 해준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여러분 배워야 돼요. 껴붙여야 돼요. 그래서 혁신의 출발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무엇이 어떤 면에서 모른다는 것을 신인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일을 하시든 내가 현실적인 그런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김일찬 교수라고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먹었는데 인시아드에 프랑스의 그 경영대학원이 인시아드거든요. 그 인시아드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유명한 책이 블루오션이라는 거. 이 사람이 썼던 책이에요. 르네 마보와 같이 그 제자인데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혁신에 관련돼서 제시한 프레임을 제가 좀 모디파이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뭔가 새로운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에, 우리가 삶 속에서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업무를 할 때 당연한 것 중에서 제거해야 될 요소가 있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업무 속에서나 사업하는 과정에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 업계에서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제거해야 될 게 없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계에서 표준으로 이야기하는 그 표준을, 아니면 우리 기업 내부에서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이하로 내려야 할 요소가 있고 이상으로 올려야 될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업계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업무 속에서 한 번도 시도 안 한 것을 내가 새롭게 한다면 뭐가 있나, 요 네 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네? 여러분이 뭔가 새롭게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 제가 작은 이야기지만 여러분한테 한번 실천적 과제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요, 이 경영자 과정이나 APP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한테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 비즈니스가 여러분 안에서는 사업을 굴곡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진짜. 그리고 잘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분명히 있고, 또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경영자로서, 또 리더로서 생활하는 과정 속에 과연 지나간 시간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입장에서 이론들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런 실천적인 그런 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담는 유일한 그릇이 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한계가 세상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행복이라는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중요한 가치라면 사랑이라는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이 에머톤 마사로라는 사람이 일본의 자연과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실제로 물을 떠다 놓고 말이에요. 물 한 컵을 떠다 놓고 물한테 실은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언어를 노출시키고 지속적으로, 그런 다음에 물의 결정체를 찍어보니까 말이에요, 영롱한 자기 모습을 보인다. 근데 부정적인 언어, 안 돼, 너는 불가능해,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다음에 그 물의 결정체를 찍어봤더니 완전히 모습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몸이 절대적으로 다 물이에요. 물, 그죠? 물이에요. 물 빠지고 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여러분, 세상의 언어를 넘어서 아름다운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되는 게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영혼이 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요. 가능한. 아니 뭐 안 쓸 수 없잖아요. 열받으면 막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언어,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의 언어를 자주 쓰시라. 사모님께, 남편에게, 특히 자식에게, 사회에서. 여러분, 가정이 학교고요. 가정이 학교입니다. 부모가 선생이에요. 부모가 선생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언어의 중요성. 제가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이라는 단어 말고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라는 언어 말고는 담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언어의 한계가 세상의 한계라는. 그래서 사업하시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소망 있는 언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컨설팅하면서 느낀 거 하나가 뭐냐면, 30년이니까 제가 경험적인 전문가의 식관이잖아요. 마지막에 사업 타당성 논의하고 움직일 때
임원들하고 이야기하고 판단할 때 있잖아요. 기가기가해서 판단 못하고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랑 판단할 때 나중에 보면 뭐냐, 안 될 사람은요 말해서 벌써 안 돼. 임원이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 상황이 어떻고 우리 고객이 어떻고 경쟁자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언어에 노출시킨 사람 승진할 때 막판에 보면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갈 길이 있다,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임원들은 승진을 하더라. 제가 왜 그 말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 이론은. 왜냐? 소망이 있는 언어를 가진 사람만이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는데요. 사장님이나 리더는 반드시 긍정적인 언어에 노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듯이 기업가로서 또 경영자로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또 그걸 어떻게 또 여러분 사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경영자로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